위스키 원샷 한다고 할 때 이 샷이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게 19세기 서부 개척시대 카우보이들이 살룬이라고 부르던 그 술집 있잖아요. 거기 스윙도어를 쫙 밀치고 들어가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갖고 있던 총알 샷 하나를 주고 위스키 한 잔으로 바꿔 먹은 데서 유래했다는 건데요. 이게 페북이나 이런 데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 사실이라고 믿는 분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라고 하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팩트체크 전문기관 스놉스에서 검증을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샷이란 단어는 이미 15세기 영국에서 펍이나 바에서 자기가 마신 술값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거고요. 더구나 서부 개척시대 위스키 한 잔 값이 약 25센트였는데 이 정도면 총알 하나가 아니라 10개에 해당했다고 하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은 원샷이라고 하면 이런 샷잔으로 하나, 그러니까 약 30ml 혹은 45ml를 뜻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는 원샷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를 만들어낸 곳, 위스키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위스키계의 롤스로이스 맥켈란을 다룹니다. 김 PD,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 가격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차 한 대 값 정도? 아, 차 한 대 값. 먼저 레이 925라는 데킬라 회사에서 만든 레이 다이멘타라는 술이 있는데요. 한 병에 350만 달러, 39억 원이 넘거든요. 아니, 뭔 데킬라가 이렇게 비싸 하실 텐데 이 데킬라 병에 화이트 다이아몬드 4,100개가 박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빌리어네어 보드카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부터 억만장자죠. 병에 최고급 다이아몬드 3,000개가 박혀 있는데 가격이 375만 달러, 42억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값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 위스키는 다릅니다. 다이아 하나도 안 박았는데 700ml 위스키 한 병이 145만 2천 파운드, 그러니까 23억 원에 팔렸어요.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병에 23억이면 30ml 샷잔 하나에 9,840만 원 정도고요. 눈물 한두 방울 정도죠. 1ml가 328만 원쯤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떤 위스키길래 한 방울에 300만 원이 넘어갈까요? 바로 싱글 몰트 위스키의 명가 더 맥켈란에서 1926년에 증류해서 60년간 숙성시킨 뒤 1986년에 병입한 파인앤레어 1926인데요. 이 파인앤레어 시리즈가 1990년대 빈티지까지 쭉 출시가 됐지만 특히 1926 빈티지는 딱 40병밖에 없어요. 60년 숙성하면서 나머지 원액이 다 증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귀한 걸 다 똑같은 라벨로 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12병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죠. 피터 블레이크가 라벨 작업을 했고요. 또 12병은 이탈리아 화가 발레리오 아다미가 라벨을 그렸고, 희한하게 2병은 라벨이 아예 없는데요. 그중 한 병을 아일랜드 아티스트 마이클 딜런이 붓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4병만 일반 파인앤레어 라벨로 출시가 됐는데요. 워낙 희귀한 데다가 60년이란 세월, 여기에 맥켈란의 명성까지 더해져서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2018년 5월 홍콩 경매에 1926 빈티지 피터 블레이크 버전이 나왔는데 81만 6천 파운드, 13억에 거래가 됐고요. 같은 해 10월에는 발레리오 아다미 버전이 당시 환율로 12억 4천만 원에 팔렸다고 MBC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또 한 달 뒤엔 세상에 단 한 병뿐인 마이클 딜런 버전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120만 파운드, 19억으로 기록 경신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 소더비 경매에서 일반 파인앤레어 라벨의 1926 빈티지가 무려 23억 원에 팔려서 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르메스 같은 명품은 왜 비쌀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희소성이죠. 장인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명품은 재고가 남아도 세일 같은 거 잘 안 하고 아예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하죠. 그래야 희소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요. 근데 사실 비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이승철 씨가 2천만 원 넘는 로마네 꽁띠를 들고 나와서 큰 화제가 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네 꽁띠 왜 보르도 5대 샤또보다 더 비쌀까요? 품질도 품질이지만 우선 생산량이 1년에 많아야 6,000병 정도밖에 안 돼서 희소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맥켈란 한정판 위스키나 고숙성 제품이 딱 그래요. 원액 자체가 없어서 많이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어서 희소성이 큰데요. 지난 2월이죠. 홍콩 보넴 경매에 나와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에 팔린 맥켈란 라리코 50년, 이거 전 세계에 딱 400병밖에 없습니다.
또 재작년에 나온 맥켈란 52년, 그것도 전 세계에 250병만 풀렸거든요. 근데 아무리 희소 가치가 높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갖고 싶지 않다면 대체 누가 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명품에는 희소성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2019년에 맥켈란 72년 숙성 제네시스 디켄터가 서울 옥션 경매에서 1억 5,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런 가격이 나온 건 전 세계에 600병, 한국에는 단 2병밖에 없다는 희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야, 저건 진짜로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욕망을 품게 만들 다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술이 담긴 병, 디켄터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아름답죠? 이거 디자인한 게 맥켈란 새 증류소를 설계한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 로저스 스터크 하버 파트너스였거든요. 이 디자인을 갖고 크리스탈 공예명가 라리크의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든 건데요. 심지어 위스키를 포장한 케이스의 나무 하나까지도 대단합니다. 희귀종이라서 법적으로 벌목이 금지된 부빙가라는 아프리카 나무인데, 벌목을 못하니까 번개 맞고 쓰러진 걸 모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콜라보로 대박난 곡 정말 많죠. 저는 리아나가 피처링한 에미넴의 Love the Way You Lie가 떠오르는데요. 리아나는 정말 피처링만 했다 하면 대박을 쳐서 콜라보의 여왕으로 불리기까지 하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맥켈란이 이 콜라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130년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명품 크리스탈 회사 라리크하고도 콜라보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병 자체가 그냥 예술 작품입니다. 수집가 대상으로 내놓은 라리크 컬렉션만 해도요, 이게 6병 한 세트인데 소더비에서 66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10억 6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또 톱 아티스트들과도 콜라보를 정말 줄기차게 하는데요. M 디켄터 시리즈는 세계적인 아트 디렉터 파비앙 바롱이 직접 디자인해서 화제가 됐죠. 작년에 내놓은 레드 컬렉션도요, 40년부터 78년 숙성까지 총 6병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2세트는 스페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죠, 하비 아즈나레지가 라벨을 그렸어요. 이게 소더비 경매에서 11억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또 앞서 본 파인앤레어 1916 빈티지에 참여했던 팝 아티스트 피터 블레이크 있잖아요. 이분이 비틀즈의 서전 페퍼 앨범하고 오아시스 앨범도 디자인한 영국 팝 아트의 대부인데요. 이 피터 블레이크가 라벨 디자인한 맥켈란 한정판 제품이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사진으로 유명한 거장 스티브 맥커리하고도 여러 번 콜라보를 했고요. 한정판 중에 그나마 우리가 좀 구경이라도 해본 에디션 시리즈도요, 에디션 넘버 2는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던 엘 세예르 데칸 로카와 협업을 했고, 에디션 넘버 3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코라고 불리는 조향사 로자 도브랑 콜라보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스타와 콜라보를 해서 화제도 뿌리고 맥켈란의 명성도 더 높여온 겁니다. 영화 007 스카이폴 보셨나요? 거기 맥켈란 1962 빈티지가 나오는데요, 악당이 제임스 본드한테 마시게 하고 인질 머리 위에도 한 잔 올려놓고 총으로 맞히라고 하고 뭐 그런 장면 나오죠. 영화 개봉 이후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사인한 맥켈란 1962 빈티지가 실제로 자선 경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영화 전우치에서도 강동원 씨가 맥켈란 병나발 부는 장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명품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영화에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디자인을 하고 장인이 병을 만들고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고 해도 위스키 자체가 별로라면 맥켈란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는 결국 위스키 품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위스키 풍미, 맛과 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대체 뭘까요? 뭐 재료가 좋아야 한다, 발효를 잘해야 한다, 증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실제로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요, 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오크통 숙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증류소 돌아다니면서 매번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 똑같더라고요. 위스키 풍미의 최소 절반 이상이 오크통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일반적으로 숙성 기간도 매우 길고, 특히 다른 술을 이미 담았던 제사용 오크통을 쓰기 때문에 오크통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맥켈란 같은 경우도 자기네 위스키 풍미의 80% 이상이 오크통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 맥켈란이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지금처럼 성공한 비결,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오크통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스키 오크통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크통 만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접착제, 못 이런 거 하나도 안 쓰는데도 정말 물 한 방울 안 새게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맥켈란 위스키 숙성하는 오크통은요, 스페인에서 만드는데요.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죠. 도수 높인 와인 중에 쉐리라고 있잖아요. 이 쉐리의 고향인 스페인 헤레스에서 오크통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요. 왜 하필 쉐리 와인 만드는 곳에서 오크통을 가져올까요?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맥켈란 하면 쉐리 오크, 쉐리 오크 하면 맥켈란이잖아요. 물론 요즘엔 버번 오크통도 섞어서 쓴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쉐리 와인 담았던 오크통으로 특유의 향과 맛을 이끌어내는데요. 외신 보도를 보니까요, 쉐리의 본산인 헤레스에 있는 오크통 제작업체 쿠퍼리지 3곳과 계약을 해서 스페인과 미국에서 벌목한 참나무로 오크통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참나무를 1년간 말린 뒤에 스테이브, 즉 널빤지로 잘라서 1년 이상을 또 건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철제 링에 끼워서 둥글게 세워놓고 안쪽에 불을 확 지피는데요. 이걸 흔히 토스팅, 굽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나무끼리 단단히 붙을 뿐더러 이 과정에서 나무의 여러 성분이 빠져나와서 술의 풍미가 배어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오크통을 완성하고 나면 쉐리 와인 생산업자한테 보내서 통상 18개월 동안 쉐리를 담았다가 다시 이 통을 스코틀랜드로 가져와서 위스키를 넣고 숙성을 시키는 건데요. 맥켈란 숙성고에 가면 조용히 해주세요, 위스키가 자고 있거든요 라는 유명한 편말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오크통에서 잠을 푹 자고 깨어나면 풍부한 향과 맛을 지닌 위스키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블렌디드는 물론이고 대다수 싱글몰트 증류소가 캐러멜 색소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위스키 색깔을 완성하는 데 비해서요, 맥켈란은 오로지 오크통 숙성을 통해서만 빛깔을 만든다고 하죠. 그만큼 맥켈란 풍미의 핵심은 쉐리 오크통, 쉐리 캐스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거리가 많다 보니까 맥켈란 역사를 설명 못했는데요. 병을 보면 1824년이라고 창업연도 박혀있죠. 거의 200년 됐다는 건데요. 사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위스키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맥켈란 병의 로고처럼 그려진 집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맥켈란의 심장, 정신적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인데요. 이 건물만 해도 1700년에 지었다고 해요. 또 주변 풍경을 보면요, 여기는 딱 증류소 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넓은 보리밭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처에 강이 흐르잖아요. 바로 이 스페이강을 중심으로 위스키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천혜의 조건에서 농사 짓고 남은 보리로 농장에서 밀주 위스키를 만들다가 1824년에 알렉산더 리드라는 분이 더 글렌리벳에 이어 두 번째로 제조 면허를 받아서 합법적인 위스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규모도 점점 커졌는데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싱글몰트 시장이 살아나면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했고요. 최근 20년 동안에도 너무 위스키가 잘 팔려서 원액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2018년에 새 증류소까지 지었는데 설계하고 짓는데 꼬박 6년 걸렸다고 하고요. 건축비만 2천억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증류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아니 맥켈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 7천억 더 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생산량 30% 늘리려고 증류기도 36개로 확충했는데 이것도 정말 장관이고요. 희귀 제품 포함해서 952병을 전시한 라이브러리, 와 기가 막힙니다. 또 새 증류소 오픈하면서 화려한 레이저 쇼도 펼쳤는데 무엇보다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있잖아요. 이스터 엘키스 하우스 벽에 입체 영상을 구현했는데 와 이거 압도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맥켈란은 클래스, 급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맥켈란 참 지겹게 마셨는데요. 지금은 뭐 18년 넘어가는 거 구하기도 힘들고 있어도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타임머신 타고 한 10년 전으로 가서 맥켈란이나 왕창 사오면 어떨까 이런 실없는 생각까지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나쁜 위스키란 없다. 좋은 위스키와 더 좋은 위스키가 있을 뿐이다. 뭐 꼭 비싼 위스키 아니면 어떻습니까? 벌써 날도 더운데요. 집에 있는 위스키 꺼내서 하이볼 한 잔 시원하게 드시면 어떨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도 위스키 하이볼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내주네.